브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모신 손님은 누구냐? 네. 예. 안티조선의 최천명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안티조선 총회를 했고요. 네. 새 회장으로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어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사실은 미디어 비평을 빙자한 광고 방송입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께 또 오늘 강력하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육미당. 육미당. 아유, 세상에. 육포죠, 육포. 육포 좋아하세요? 이 대표님? 좋아하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요즘 하도 안 팔리니까 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육포에다가 인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육포에다가 인쇄를 해서 사람들이 기사를 꼭꼭 씹어 먹으라고. 꼭 씹어 먹으라고. 예. 그래서 나중에 신문 본 사람이 없게끔. 네. 육포로 다 소비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딱 조선일보 딱 제어받히고. 조선일보에도 박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김일성 장군 만세. 리얼미터 개구라 이런 거. 인간 전두환 막 이런 거. 육사회원이 키워낸 네, 신념의 그렇습니다. 화신 네. 뭐 이런 거. 자, 그렇습니다. 육포일보. 아, 육포일보. 육미당. 네, 육미당. 그렇습니다. 육미당 육포는 정말 유명합니다. 워낙 맛있고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판매하는 쇼핑몰도 많은데요. 그러나 육미당 육포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김용민닷컴 뿐입니다. 네. 직접 착한 가격 확인해 보시죠. 자, 바베큐 포크 300g, 핫 바베큐 포크 300g, 갈릭 포크 300g, 삼겹 바베큐 200g, 핫 삼겹 바베큐 200g, 각각 16,500원. 원래 돼지고기 육포가 있나요? 있죠. 아, 그래요? 대부분 다 있어요. 네. 돼지고기 저는 육포에. 소 육포를 먹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잘 사는 집인가 보다. 편의점에서 그거밖에 안 팔던데? 아니 모르고 이미 많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맛도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18,000원에서 2만 원에 파는데 김용민닷컴은 16,500원에 팝니다. 아, 이거 정말 저렴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육미당 육포는 정말 다릅니다. 단단하고 질긴 일반 육포와는 달리 바베큐한 고기를 다시 육포로 가공했어요.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바베큐 특유의 훈연 향과 달콤 짭조름한 소스의 촉촉한 육질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말린 것이 아니라 말린 고기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장모님, 정상근의 몸입니다. 제가 갖다 드리는 거. 예, 드시죠. 예. 구원받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아이고, 윤기가 흐르죠? 고기는 당연히 불판에 생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제맛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육미당 육포 정말 육덕지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육덕진 육미당 육포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때요? 맛있네요. 예. 우와, 사르르 녹네. 너무 부드러워. 약간 매콤한 맛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핫삼겹 바베큐. 어때요? 아 이게 핫삼겹이라. 아, 바베큐. 네. 바베큐의 훈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항상 이렇게 고급진 PPL이 들어오는 거. 오늘 그렇습니다. 운 좋으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게스트는 김윤 PD 머리 감는 것만 보고 갔어요. 이게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육포를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육포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깃집에 와서 삼겹살이나 이 돼지 껍데기 먹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안주로 완전히 캡장이고 아까 어떤 거는 핫한 거 있잖아요. 네. 매웠던 거. 매운 거. 그거는 다 먹었습니다. 다 다 드셨네. 먹었어. 이거는 아이고. 밥 반찬으로 애들이 먹어도 밥 반찬에다 좋을 것 같아요. 이거만 먹으면 돼. 이게 이 별미입니다, 약간. 핫 삼겹 바베큐. 아, 진짜 민동기 기자님 다 드셨네. 하나도 못 먹었는데. 근데 핫 바베큐도 이것도 맛있어요. 핫 맛있어요. 바베큐 포크. 이 갈릭 포크는 진짜 맛있는 돼지갈비집에서 먹는 돼지갈비 같아요. 딱딱하지 않고 이게 사르르 녹아요. 이게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드러워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래서 이 육미당 육포 이거 지금 오늘 지지율이 68.2%로 나왔어요. 어디가 육미당이요? 육미당이. 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그렇습니다. 네, 육미당이. 육미당이 지금 1당이 됐어요. 당 이름으로도 괜찮네요. 그렇죠, 육미당. 네. 아, 그 당을 지지할 겁니다. 육미당이라기면. 육미당. 예. 보편적 복지로 예.
60대 이상만 대변을 해도 6미당 60대 이상이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네. 비례대표 한 10석은 나올 수 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 총재로 우리 당 총재. 김용민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대변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 한식당에 들어가야 돼서. 자, 또 이 몸이 돼지이기 때문에 네. 돼지 육포. 아, 돼지 육포 여러분. 바베큐 포크. 이 종류가 많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예. 진짜 육덕진 그런 육포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은 스테이크로서도 아니 진짜로. 딱딱하지가 않아요. 근데. 네. 너무 부드러워요. 아까 요거는 삼겹 바베큐? 이거는 좀 기니까 또 이게 딱딱하지가 않아서 네. 김밥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김밥. 맞아요. 아 광고 잘하시네요. 우리 형님 그 대단하신 분이네. 약간 그 네.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죠? 또 바베큐 김밥, 삼겹 바베큐 김밥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워낙 이 자체로도 맛이 대단하니까 네. 김밥에다가 김에다가 밥 올려놓고 네. 요거 하나만 넣고 말아도 돼.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뭐 네. 시금치 넣고 닭광 넣고 단무지 아이들이 넣고 그럴 아이들이 필요 없어요.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 진짜 맛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68.2%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육미당 여러분. 네. 주문 후 즉시 구운 오. 육즙이 육포에서 육즙이 나는 거 봤어요? 아 장난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맞아 육즙이 나온다. 네, 사르르 나는. 네. 아 고기를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군요. 네, 돼지고기를.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오빠. 네, 교회 이택수 오빠. 대표님. 우리 저 신길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어, 우리 장로님. 네. 예. 네.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심 투철하신 분이 또 얼마나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셨을까 이런 네.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분한테 갑자기 무슨 리얼미터 조사는 뭐 조작됐다. 이건 진짜 천천명령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얼미터를 그동안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또 정치적 그 앞날에 대해서 또 국민의 어떤 현재 민심의 소재를 파악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기관한테 저런 의혹 제기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 그런 거에 별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이제 나경원이 전날에 뭐 이해찬이 한마디 하니까 뭐 여론조사가 춤춘다 그래서 아이고 야 저거는 조똥도 받기 힘들겠다. 조선동화도 받기 힘들겠다. 하지만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받아버린 정도가 아니라 사설까지 실었어요. 네. 사설까지. 리얼미터 조사는 이 조작됐다는 식으로 이걸 논지를 폈는데 네. 야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안 되죠. 어떻게 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해찬 한마디에 춤추는 지지율 이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의 기사가 16일 목요일 날 예. 있었는데 예. 그날 오전 8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예. 왜냐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제 TBS 의뢰로 리얼미터 주중집계가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뭐 포탈에도 이미 그날 지지율이 이제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그걸 보고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여러 그 발언들, 네. 문제의 발언들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떨어졌다는 분석들이 이제 나가니까 예. 전화가 온 거예요. 실제 달창이란 그 뜻을 모르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시겠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아 나경원 원내대표한테요? 네, 진짜라고 저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아니 그렇게, 지금 나경원 대표 다이렉트로 뭐 대화를 나누신 네, 거예요? 통화를 한 거. 전화가 이제 아침에 왔으니까 8시에. 아 나경원이 우리 이 대표님한테? 네. 어, 그 그래요? 예전에 제 페이스북에도 한번 올렸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저희가 원래 아는 사이고 그렇지. 예전에 저 김어준 주진우하고 네. 우리 부산- 이 대표님이 부산에 같이 부산에 가신 일이 이제 있었는데 영화제 막 행사가 네. 있어서 제가 이제 초대해서 두 예. 사람을 KTX에 표도 다 제가 끊어서 가는데 그 안에 이 같은 나경원이 특실에 있었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나중에 탔죠. 우리가 먼저 탔고. 근데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주진우 기사가 나경원 김총수는 뭐 예.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왕 만났는데 네. 우리 카메라도 사진도 찍고 예. 좀 악수도 하고 그러자고 그래서 주진우 기자하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오랜만에 인사했죠. 예.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고소인가 그리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저한테 어떤 관계냐서 김총수가 제 뭐 중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산 행사에서 갑니다. 저는 세종시에 국감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유쾌하게 헤어졌고 다음 날인가 전화 와서 뉴스공장에 한번 출연하고 싶다. 나경원이. 네. 오. 그래서 제가 좋죠. 음. 그래서 이제 김원 총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원내대표 전에 계속 당분간 네, 고정 나왔었죠. 출연했었죠. 네. 예. 좋은 관계셨네요. 그럼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아무튼 뭐 리얼미터에서 이제 그 달창 발언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좀 약간의 어필을 한 거죠 저한테. 왜 어필을 해? 아니 무슨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아니 뭐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아무튼 곤혹스럽고 뭐 좀 아무튼 뭐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기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마이크를 대니까 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뭐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예. 뭐 이해찬 한마디에 뭐 지지율이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조선일보에서 손덕호 기자가 기사를 썼죠. 손덕후 기자는 아니고요. 손덕호. 네. 손덕호네. 예. 덕후. 덕후인 줄 알았어요. 이해찬 한마디 춤추는 지지율 한국당 리얼미터 조사의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덕후는 이렇게 기사를 쓸 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의 인터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인터뷰였냐면 리서치에 있던 배종찬 소장. 그렇죠. 네. 방송 많이 나오시고. 아레나를 퇴사해서 인사이트 K라는 이제 회사의 이제 대표인데 우리 축구왕 슈토리 헤어. 네. 맞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의 인터뷰를 게재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른 조사 기관과 달리 자동답 방식을 사용해 여론조사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멘트를 이제 딴 겁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가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배종찬 씨가. 근데 배종찬 소장은 네. 제 대학교 2년 후배고 그래요? 바로 이제 옆에 아파트 삽니다. 그래서 저랑은 아주 가까운 뭐 이제 진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네. 뒤통수를 맞으셨 뒤통수 맞은 거죠. 그렇지. 속으로 뭐 이런 자식이다 했지? 네. 전화를 바로 네. 하려고 하다가 네. 그 멘트 그대로 그냥 카톡으로 찍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보냈어요. 이거 네가 이런 말 했냐 이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조사관과 달리 자동을 했다고 예. 이제 걔 멘트를 딱 보냈죠. 조선일보에 실린 배종찬 네, 딱 씨의 보냈는데 멘트. 예. 형님 저는 통화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일까? 했더니 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가 와서 네. 진짜일지 아니면 종찬이가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걸지. 근데 네. 전화가 이제 왔어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아마 다른 이제 볼일을 보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네. 나중에 통화하자 했더니 네. 그 사이에 이 손덕호 기자랑 예.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난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왜 네가 배종찬 씨한테 소장이? 뒤늦게 기사 다 내놓고. 네. 아니 배종찬 소장이 손덕호 기자한테 전화 건 거죠. 어필한 예. 거죠. 예. 나는 이런 인터뷰 한 적 없으니까 당장 지워라. 네. 근데 한참을 통화했다는 거 봐서는 예. 손덕호 기자가 배종찬 소장한테 예. 아마 사정을 했겠죠. 인터뷰 한 것처럼 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건 제 짐작인데 아무튼 한참을 통화했대. 한 30분 정도 통화했다는 얘기를 제가 배종찬 소장한테 들었고 근데 결국에는 배 소장이 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요청했고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없더라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구글에는 남아 있어요. 구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JTBC 기자가 지난 토요일 날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네. 배종찬 소장이 했던 워딩이 있는 그 기사 원문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 그 기사가 뭐냐면 조선일보에 유일하게 여론조사 전문 기자라고 있어요. 홍영림. 네. 홍영림. 네. 네. 남자예요. 예. 네네. 근데 이제 홍영림 기자는 예전부터 리얼미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었고, 네. 근데 한 번도 뭐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의 전화가 오면 뭐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냥 아는 사이긴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홍영림 기자라는 분이 한국 갤럽하고는 굉장히 이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조사 업계에. 네네네. 그리고 다른 조사기관들하고는 좀 불편한 곳들이 또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영화 전문 기자라든지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사들하고 사이 안 좋은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죠. 비판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관계에서 리얼미터에 대해서 혹은 자동응답 방식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동안에 참고 있었죠. 가끔 어필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번에 너무 이제 심한 표현들을 썼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리얼미터를 쓰레기로 그냥 단정한 거예요. 그 다음 날 17일 날 네.
이해찬 한마디 후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널뛰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제 쓰면서 아주 악의적이죠. 네, 김영준 명지대 교수의 인터뷰를 따서 네. 한국당의 악재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7%포인트가량이 급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일각에선 여론조사를 할 때 과거에 조사했던 응답자 전화번호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활용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일각에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또 다음에는 SNS에서는 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면 여론조사 전화를 그냥 끊는다. 70대라고 나이를 밝히니까 조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곤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다 있어요. 근거가 없어 근거가. 무슨 근거가 이런 근거가 다 있어. 김영준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예. 인터뷰를 한 건 맞대요. 예. 근데 자세한 사실 확인 안 해주셨고 기자들에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매듭 지어라. 김영준 교수님 스타일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전화번호 재활용 부분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예. 일종의 이건 패널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아는 사람한테 또 전화를 그렇죠. 하는 예. 거기 때문에 못하게 금지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할 수도 없고 이 데이터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방법인 걸 여론조사 전문 기자는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리얼미터에 뭔가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네. 어떻게든 리얼미터 조사를 깎아내려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리얼미터가 아닌 다른 경우의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 근거가 없는 이런 그 네. 자료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런 정원들을 마지막에서 갖고 얘기한 예. SNS에서는 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전화를 끊고 70대라고 하면은 조사를 중단한다. 이거는 뉴스타운이라고 예전에 네. 보수 매체 중에 네. 이순자 씨가 전두환이 민주주의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다. 했던 네. 매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이 방송을 했어요. 리얼미터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 네. 근데 이건 저희가 아니고 다른 회사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더군다나 이 홍영민 기자랑 굉장히 친한 회사도 여기 하나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고소를 바로 했죠. 예. 진행자는 퇴사를 했고 예. 여성분인데 예. 기자들은 와서 반성문 쓰고 단순문 쓰고. 술 취하해지면 예. 이제 정정보도 사과 방송을 하겠다 해서 10분 가량을 이제 방송을 했고 예.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예. 그건 어제 올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리얼미터를 비난하는 여론조사 전문 기자의 기사가 있었고요. 예. 그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이태수 대표한테 친하게 지내면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 굉장히 많아. 진짜? 그러니까 왜 나경원이 왜 전화했겠어? 이제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 리스트에 좀 포함이 되고 싶은 대선 후보 조사 같은데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주관식으로 유권자들이 응답해준 분들만 보기에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함부로 그 리스트에 넣을 수 없게 아, 그 주관식으로 답하시게. 주관식으로. 아 주관식으로 해요. 네네. 유시민 장관 이런 분들이 나 그렇죠. 빼달라 해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유시민 이사장은 안 넣었었죠. 네. 다른 조사 기관들이 넣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님이 리얼미터에 한 몇 년 전에 그 직접 요청을 하셨었어요. 저를 빼달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예전엔 빼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넣고 빼는 것 자체를 저희가 이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지금 리얼미터 대선 주자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하고 있거든요. 그 오마이뉴스랑 네. 협의를 해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사원들이나 아니면 뭐 회사 임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가 돼 있습니다. 시간대도 다 정해져 있고 요일도 정해져.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말의 어떤 그런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항도 대통령 지지도도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리얼미터가 이제 창업이 돼서 됐는데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항으로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문항으로 항상 이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탈 수가 없고 만약에 사람 손 타고 뭐 특정 조사원이나 뭐 임원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리얼미터라는 회사가 무슨 그 종교 단체도 아니고 퇴사한 다음에 그 내부 고발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함부로 어떻게 그걸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그 사람이 나가서 고발이 아니라 하여튼 뭐
폭로하는 순간에는 이거 그럼요. 진짜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럼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렵고요. 그렇게 요청하는 정치인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저 대표님께 네. 제가 정말 저를 살신성이 나는 마음으로 대선 주자 때 저희 이름을 연락이 오면은 네네.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식으로 조사할 때 그때 네. 이제 전화를 혹시 받게 되시면 직접 본인 이름을 얘기해 본인이 근데 의외로 그 주간식 조사할 때 뭐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네. 또 허경영 씨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제법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간식으로 받는 수십 명의 이 정치인들 중에 여야 이제 한 12명 정도만 객관식으로 물어보는데 뭐 순위별로 보면 한 30위 뭐 20몇 위 하는 후보 중에는 허경영 씨라든지 안희정 전 지사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보다도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허경영 총재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제법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마키아빌리즘이 통해. 박정희의 그 잔상이지 만만히로.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어떻게 이게 거의 7%대에서 어느 조사나 같은 네, 것 네. 같아가지고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핵사이다 같은 좀 시원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뭐 친노 친문 이런 이른바 관여도가 낮은 평상시에 정치에 그다지 관심은 없었는데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분들이 꾸준하게 지지를 하는 것 같고요. 원래는 사실 좀 비토 세력도 분명히 있었는데 SBS 교양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부가 맞아요. 나와가지고 저는 그 프로그램 못 봤는데 아무튼 그로 인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지지를 하는 분들이 좀 일부 생겼고요. 님과 함께. 네네. 그래서 그 전략을 이재명 시장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참모들이 잘 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담입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꽤 많이 이 여의도 정가 혹은 언론계에 스킨십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이재명 시장이요? 네, 이재명.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그럼요. 극혐 계층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출몰하고 막 선거 때 막 판을 흔들고 경선 때부터 네네. 시작했어. 그 지지율에 등락이 있었습니까? 등락이? 대선 주자로서는 뭐 크게 최근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당에 좀 분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전해철 이제 후보하고. 네. 근데 대선 주자로서는 몇 번의 위기 상황이 물론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뭐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미투 사건이라든지 그런 건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운도 따라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인과 관련된 재판도 이제 무혐의로 끝났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재판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 기소가 안 됐던 거죠. 예, 예. 기소가 안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이번에 이제 1심 무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항상 그게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씩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무튼 친문 계열 이제 바깥에 있는 주자로서 여전히 그 가능성 있는 주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나왔던 거에 좀 연장해서 여쭤보면은 이 주관식으로 대선 주자를 네, 1차로 한다고 하잖아요. 물어보고. 네. 그러면 뭐 허경영 같은 경우가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높다고 하면은 허경영 빠지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들어가고 이 차이는 그런데 12등 안에는 들어가야 12명 객관식 저희가 월 12등 안에. 조사에. 근데 이제 분기 동안에 한 1000명을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정례 조사에 태워서. 근데 이제 뭐 허경영 총재 같은 경우는 뭐 20몇 위,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조금 아래.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월 공식 조사 객관식으로 할 때는 못 넣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범여권 후보 뭐 12명, 범야권 후보 12명 이렇게 순위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냥 범여권 6명, 범야권 6명, 그러니까 보수 진보 6명씩 네. 12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씨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그 보수의 차기 주자는 지금 사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과거 대선을 보면은 지금 이맘때쯤에 보기, 그러니까 리스트 선택지에 없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맘때쯤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해요. 가령 김무성 대표 시절에도 아 맞아요. 지지율 1위 나왔는데 김무성 1등 했었어. 네, 맞아요. 대선이 임박하면 할수록 점점 떨어지는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과 같은 그런 너무 앞에 뛰면 바람막이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근데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보수 진영 내에서 경쟁 주자들이 너무 쪼그라들었잖아요. 홍준표, 오세훈 등등. 그래서 그냥 혼자 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지지율을 어느 정도 공고하게 유지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가장 리스크한 요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 확정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 전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다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석방된다라고 하면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한참 공천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네. 낙천자들이 생기잖아요. 예. 낙천자들이 있을 때 항상 뭐 친박연대라든지 다른 정당, 그렇지. 위성 정당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서로 이제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게 저는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그 이른바 조선일보가 저렇게 기사를 쓰게 된 이유가 그 전주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한 1.3%포인트인가요? 그 그랬죠.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10몇 프로로 차이가 딱 나니까 네네.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덜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5%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주간에는 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주간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간으로는 이 낙폭이 있어요. 출렁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다음 날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되고 약간 이 조정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데 가령 지난 4월 달에 세월호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차명진 전 의원과 예. 정진석 의원이 세월호 망언을 했을 때 그때 하루 사이에 지지율이 한국당이 5%포인트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가령 한국당에서 지지율이 빠지면 그게 무당층으로 가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바른미래당이라든지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경원 의원의 이제 달창 발언, 그다음에 김연아 의원의 한센병 한센병. 발언, 이게 악재들이 한꺼번에 막 겹쳤는데 또 하나 황교안 대표의 5.18 관련된 어떤 당내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광주 방문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영남권에 가서 석탄일날 예법을 따르지 않고 또 굉장히 불교 신자들한테는 이제 불쾌할 그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겹쳐졌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기념한 뭐 대담 또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항상 그랬는데요. 취임 1주년, 뭐 2주년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 당청 지지율은 올라요.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레임덕이 시작되는 3년차, 4년차는 다른 얘기지만 1년차, 2년차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높습니다. 뭐 그때는 지지율이 이번에도 발표된 것 중에 가장 높았던 게 MBC 조사인데 51.8%까지 발표가 됐고 그렇죠. 예. MBN도 51%대 발표가 됐고 리얼미터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갤럽하고. 네. 왜냐하면 갤럽하고 리얼미터는 다른 문항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례 조사를 매일 하다 보면은 갤럽은 화수목만 하고 저희가 월화수목금 하는데 문항이 이제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간결하게 조사합니다. 성, 연령, 지역, 이념, 뭐 지지정당,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뭐 등등 해서. 근데 이제 취임 2주년 조사를 모처럼 하는 데는 문항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업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평가하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50%대 뭐 초반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지지율이 이제 당초 지지율이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악재사였죠. 민주당은 호재가 있죠. 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이탈한 표들이 다 민주당으로 많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지지율이 4%대 떨어지고 4%대 올라가니까 10%가 확 벌어진 거죠. 네. 그게 뭐 어느 한쪽이 10%가 빠진 게 아니라 4, 5% 빠지고 4, 5%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확 벌어진 거죠. 저하고 같이 방송하는 김수민 평론가는 네. 리얼미터 조사에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민주당에 대한 그 심판 정서를 갖고 있었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타격을 줄 만한 선택으로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얘기했다가 뭐 갑자기 민주당하고 박빙 상황이 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서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달창 발언하고 그다음에 한센병 발언. 달창 발언은 이제 여성 비하 발언이었고, 그다음에 한센병 발언은 이제 발언한 자가 김연아 의원 여성이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2주 전에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8% 포인트로 줄었다가 이제 오늘 발표된 지난주 조사는 무려 20% 포인트 차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계층 중에서 여성이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여성이 굉장히 한국당에 화가 난 거예요. 자, 대표님 중앙일보 얘기 이제 가야 됩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도 왜곡 보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께서 쓴 기사인데 민주 한국 지지율이 13.1%포인트 그런데 점점점 하고 응답 53%는 문 찍은 사람 이런 보도를 냈고요. 이 보도를 인용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조사는 발표 못하도록 뭐 하자는 법안까지 내겠다고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국회 후배 기자들하고 보좌관들이 저한테 카톡이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바로는 제가 바빠서 못 보냈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바보 같은 기사고 이거를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면 의원님도 뭐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했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의 득표율이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찍었다는 사람이 60% 넘었어요. 지난 정부 때도.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이 실제 득표율보다 높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긴 대통령의 우호적으로 나오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은 이런 거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한 거는 41%인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53%가 문을 찍었다고 하니 네. 이 조사는 표본이 네. 문에게 치우친 표본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죠? 그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저희 걸 보고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보도한 건데 그럼 이전 정부 것도 거기 다 있으니까 동일하게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보수 정권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진보 정권 때 이거를 뭐 큰 발견인 양 보도한 거는 이제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 제가 중앙일보에 뭐 제 친한 기자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창 기자인지 이런 기사를 썼지 이런 같은 동료 기자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신창기 기자는 중앙일보 여론조사 기자 아닙니까? 아니 신참 기자. 신참 기자. 신참 기자. 예전에 여론사 전문 기자 신창운. 신창. 똑똑하시네. 기억력 좋으시네. 신창까지 기억했어요. 신창운. 네. 전 신참 기자를 얘기한 건데 네, 신창운 기자는 이제 은퇴를 했죠. 아, 됐어요. 나이가 아니 근데 그 좀 신참 기자 하더라도 데스킹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이 어떤 각을 정해놓고 인터뷰를 각을 하거나 정해놓고, 인터뷰를 하거나 뭐 자료를 찾거나 그런 거죠. 다른 각도에 있는 인터뷰 뭐 자료는 찾을 생각조차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예. 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 이준용 교수. 네. 예. 이준웅 교수, 이준웅 교수. 네. 이준웅 교수가 칼럼을 왜 썼냐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기사를 말씀드렸고 토요일 날 조선일보에서 또 한 번 리얼미터 저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종찬 소장 같은 여론사 전문가가 아니라 교수들. 조금 더 권위 있는 교수님들 세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준웅 교수님이었고요. 네. 아무튼 교수님 세 분들 중에 두 분이 너무 심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분은 리얼미터 조사 엉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리얼미터 조사가 미세하게 결과를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정하고 있다.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다. 조정한다는 말 자체가 말하자면은 이제 이게 좀 주물주물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사지라고 마사지를 한다는 그래서 거지. 이제 제가 두 분한테 카톡을 똑같은 방식으로 당겼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일단 기자랑 통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준웅 교수님은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습니다. 이분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네. 멋집니다. 젊은 교수. 얼굴 가리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전화 와서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리얼미터 조사가 엉터리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뭐 요즘에는
핸드폰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 녹음을 하고 교수님도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얘기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에 기자와 전화하는 법 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가장 나쁜 것은 역시 인터뷰 결과를 짜깁기로 변형하는 경우라 해야 되겠다. 누구의 말이라도 좋으니 일단 가져다 놓겠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들쑤시다가 미리 정한 기사의 방향에 맞게 인용문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기자가 교수한테 자기들 입맛에 맞는 뭔가 코멘트를 따고 싶어 전화해. 근데 교수가 자기 뜻에 맞지 않게 얘기를 해.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네.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면은 답답하지. 그래서 이제 기자가 교수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면은 바로 이제 그 그렇지. 기자의 말이 그 교수가 한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조선일보가 가장 잘 쓰는 수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엉터리 조사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아 확인이 지금 그 됐고요. 이준웅 교수가 엉터리 조사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가 엉터리라는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보도를 않았다. 아니, 본인은 하지 야 않았죠. 이건 중대한 왜곡인데? 그리고 또 한 교수는 예. 아까 말씀드린 업체가 결과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카톡으로 똑같이 남겼더니 예.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시간이라든지 또 뭐 다른 변인들을 조금씩 그러니까 조사의 환경이라는 거죠. 조사의 시간을 좀 앞당긴다든지 뭐 등의 아니면 이제 조사 대상을 좀 RDD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아까 이제 패널 조사 같은 성격이겠죠. 뭐 그래서 이제 컨디션을 좀 다르게 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과를 미세하게 조정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사 기관들이 그럴 수 있다. 리얼미터를 포함해서 라는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리얼미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도에서는 리얼미터가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아니더라도 근데 네네. 아니더라도 예. 근데 이제 리얼미터만 특정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아무튼 이 이준웅 교수님은 이제 뭐 아예 구체적으로 칼럼까지 써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경향신문. 네.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이 해당 기자들을 형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다음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각 기자당 1억씩 이상은 하는 걸로 이제 아 요거는 제가 재판도 받아보고 네네. 조사도 받아봤는데 1억까지는 모르겠지만 승소 대표님이 가능성이 높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이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날조를 했기 때문에 날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침 이제, 이 이준웅 교수님의 인터뷰를 엉터리 조사 뭐 이런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기사가 김경필 기자라는 기자의 기사였는데 네. 마침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김현장의 그 관계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다른 일로. 네. 물론 이제 첫째 날 보도했던 목요일 날 보도했던 것도 이제 상의를 할 겸 만났는데 그분하고 또 판사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 워낙 이제 법률 이제 거의 전문가가 다 그게 됐으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법조계의 한 축이에요. 네. 피의자로서 한 축이야 내가. 예. 그래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국 피의자 대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 대표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검찰에 차량 번호가 등록돼 있습니다. 마일드가 쌓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1회 무료 주차권이 또 네, 열고 났더니 또 한 번 저랑 부르라고. 같이 한번 가치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대단한 사람인 게 앞에 검찰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오락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하면서 이런 단골은 할 수 있습니다. 단골은 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 그래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얄짤없어요. 이건 조선일보 네. 아주 정말 와서 싹싹 빌고 그 혹시 싹싹 빌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보도를 똑같이 일면의 보도를 크게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봐줄 용의가 있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조선일보가 그런 거 안 하지. 절대 안 하죠. 그렇게 가오 뒤에 없는 그냥 저 네. 뒤에 하겠죠. 바로 저는- 잡습니다 저는 이제 해가지고. 예. 저는 무관용의 원칙을 잘.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네. 조선일보의 이런 늘 하던 짓인데 잘못 걸렸어. 아 근데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준웅 교수님이 예. 과거에도 뭐 리얼미터나 ARS 조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좀 심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통화를 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계속 기자들이 왜곡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칼럼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인들은 우리 조선일보에 자기 이름이 나가는 것만으로도 영예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령 우리가 조금 그 멘트를 비튼다 한들
뭘 하겠어? 앞으로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 게 그리고 아닌가. 이제 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번 보도 나간 거 내가 더 뭐 반발하고 반박하고 그러면 또 뭐 보도가 더 나가니까 그렇지. 그냥 해서 무시하고 넘어갔겠죠. 근데 리얼미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워낙 불신의 이 덫을 씌워놓으면 저희가 앞으로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정규직 비정규직 하면 몇백 명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 회사가 저만의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일하는 권순정의 회사기도 하고 저기 그렇잖아요. 권순정의 회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잘하셨어요. 이런 건 조선일보는 이렇게 한번 코를 확 비틀어놔야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합니다. 근데 왜 리얼미터를 찝었다고 보세요? 그, 네. 일간 조사를 하는 데가 사실은 월화수목금 하는데 저희밖에 없어요. 그렇지. 갤럽도 화수목해서 1000명밖에 안 해요. 화 333, 수 333, 금 334.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그 주간 단위 조사가 네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날 그 여론의 수입 이제 변화는 못 잡아내는 거죠, 갤럽. RN서치는 월화 조사에서 수요일 날 발표해요. 네. 그러니까 정리로 발표하는 데가 이제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리얼미터는 거의 매일 또 하루에 500명씩 해서 일간 수치까지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간 수치까지 뭐 미세하게 변동되는 걸 보도하다 보니까 이제 변동하는 것들이 잘 잡힙니다, 아주. 근데 저희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왜 이렇게 출렁거려? 그러는 거죠. 다른 데가 조사 안 해서 그래요. 다른 데도 조사 똑같이 하면 다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도드라져서 그렇지 사실은 몇 주 전만 해도 리얼미터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럼요. 연락 까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분들, 당내 이제 친문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한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이라든지 우리 김용민 앵커 이제 라디오 댓글 보면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네. 댓글들이 많았죠. 네. 근데 어떻게 아니 리얼미터가 무슨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고 혹은 뭐 안티를 만들려고 그렇게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목적성을 리얼미터의 갖고. 방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은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검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지난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저희는 선거 예측을 위해서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유무선 비율이 몇 퍼센트가 돼야지 실제 선거 결과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지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어느 시간대 하면 정확한지 뭐 등등을 이제 항상 연구를 해서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0점 조정하는 거죠. 선거 이제 지날 때마다. 저는 사실 리얼미터 우리 이택수 대표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김어준 형하고 이제 같은 뭐 동창이기도 하면서 로 데이터나 예측 같은 것들을 남몰래 이제 듣잖아요. 네. 가장 정확해. 음. 딱 까놓고 네, 얘기해서 뭐 가장 정확해. 거의 틀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김청수라든지 우리 형님 계속. 아주 불편하지 나도 데이터 보면 아니 이거밖에 안 나오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러지만은 네네.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랬냐면 예. 그 한국갤럽 조사도 일반 민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응답률이 요즘에 한 15% 돼요. 네. ARS는 5% 정도로 떨어졌고, 근데 저희는 전화 면접 좀 태우니까 한 7, 8% 정도 응답률이 되는데, 그 이제 갭이 있잖아요. 15%와 7, 8% 되는 게 이제 더블 스코어인데 그 갭이 뭐냐면 ARS 조사를 저희가 이제 한 8, 90%를 이제 하는데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정치 관심 없고 투표 안 할 사람들은 전화를 끊습니다. 어차피 네. 투표도 안 하고 정치 관심이 그렇죠. 없는데 근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미안해서 못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면접원들이 아무튼 너무 저조한 성적의 이 조사 응답을 받으면 이제 회사에 면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끊지 말고 제발 이제 응답해달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투표 안 할 사람을 굳이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는 투표 안 할 사람들을 많이 잡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무당파층이나 부동층이 많이 잡히고 여당 지지율은 ARS랑 비슷한데 한국당 지지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야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겁니다. 적게 나오고 무당파층이 많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계속 여당 과대표집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예측에 실패.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은 차마 전화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말씀 못하는 건가? 옆에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20, 30, 40대는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20%에서 25%인데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주변에 회사 동료들 중에 4명 중에 3명은 한국당 지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옆에 사람들 듣는데 제가 한국당 지지합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ARS는 누르는 거예요. ARS는.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누르니까 한 25% 정도 나와. 20에서 25%. 근데 전화 면접 조사는 그 절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투표 방식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전화 면접 조사를 굳이 고집한다면 전화 면접 조사도 질문을 한 다음에 누르는 거는 답하는 거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를 바꿔야 돼요. 근데 모든 조사기관들이 다 실제 입으로 말로 설명을 듣습니다. 답변을 그렇군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ARS가 잘못됐다 이거는 뭐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말 자체도 네. 이거는 꼭 성립이 된다든지 정설이라든지 그럴 수는 그건 없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 때 선거 결과랑 비교해 보면 잘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한 분들이 정치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ARS 조사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전화 면접 조사를 이제 매출이 저희는 반반이에요. 네. 근데 전화 면접 조사가 돈이 더 많이 남습니다. 네. ARS 조사보다.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주변에 ARS 조사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나와도 그게 더 싸고 정확한데 왜 그거를 주변에 어떻게 보면 돈을 내가 많이 벌고자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쪽 정당들은 대부분 경선을 다 ARS를 해요. 한국당도 최근 들어서 ARS로 경선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경선 여론조사 때는 저희도 전화 면접으로 많이 남는데 예. 좀 그런 면에서 기존 회사들이 좀 저항이 있는 겁니다. 리얼미터 때문에 우리 매출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근데 사실은 뭐든지 다 그래요. 많이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늘고요. 또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리얼미터는 매일 하잖아요, 조사를.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조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긴 또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뭐 ARS 조사가 뭐 이렇게 널뛰기가 심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전화 면접 조사와 ARS를 비율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2009년도부터 일간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위클리로 그냥 주간 조사를 했고, 근데 일간 조사를 하면서 첫 한 달 동안은 전화 면접과 ARS를 따로따로 그냥 100%씩 했어요. 여기 1000명, 여기 1000명. 그렇게 했는데 전화 면접 조사가 훨씬 이 등락이 훨씬 심해요. 출렁임이. 그래서 미국 갤럽도 투데이 롤링이라고 그래서 이틀 합산을 합니다. 하루치를 발표를 못 해요. 하루치로 발표하는 회사는 미국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ARS로 합니다. 거기도. ARS 로, 네. 왜냐하면 전화 면접 조사는 너무 플럭추에이션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전화 면접 조사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 면접원들을 고용을 할 때 아주 그 경력이 많은 분들을 주로 해요. 왜냐하면 정리조사가 너무 튀면 안 되니까. 그럼 갤럽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한국 경험자들을 다 저희가 스카우트해서 지금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해도 이게 좀 심하거든요. 근데 선거 때 초보자들 대거 영입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몸값이 막 올라가요, 선거 때는. 그때는 완전 초보자들도 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경선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네. 이 면접원에 의한 오차. 왜냐하면 억양이 다 다르죠. 사투리 쓰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호남에 전화하는데 경상도 사투리 쓰면 그 표심을 드러내겠어요? 그렇지.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면접원에 의한 오차가 이건 교과서도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굉장히 민감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자동 조사가 투표 예측을 하는데 더 좀 효율적이다. 가성비가 높다. 그렇군요. 아, 오늘 ARS에 대해서 새로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게요. 사실 좀 ARS가 정확하겠나?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어떤 예.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전화 면접이 더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실제 현업에 와서 보니까 이게 더 싸고 정확할 때가 많아요.